첫 번째 세션은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지식재산 이슈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님께서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에서의 메타버스 산업 동향과 지식재산 이슈에 관련해서 발표할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입니다. 최근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용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학계에서 굉장히 커다란 주요 이슈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회를 많이 열었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메타버스 내에서 오늘 이제 김상 교수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아마 가장 많은 법적 이슈가 등장하는 분야가 바로 IP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오늘 이 국제 포럼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되겠죠. 이제 AR, 오그멘티드 증강현실,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리고 미러 월즈, 그 다음에 버추얼 월즈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 그래서 VR로 되겠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 네 가지 유형을 보게 되면은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판타지가 입혀진 세계, 그래서 예를 들면 포켓몬고가 한창 우리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SNS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브이로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 세계로서 이게 구글 맵이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 배달의 민족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상 세계는 다른 세계에서 타인들과 사회활동하는 세계, 그래서 로블록스 이런 게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산업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산업은 지금 그 통계 보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618억 US 달러에서 2027년 4,269억 달러라고 하니까 약 7배 정도의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47.2% 거의 50%에 육박한 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산업이 이제 기술이 성장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네이버의 그 제페토 같은 경우가 2022년 3월 달에 이 가입자 수를 보니까 이제 3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제페토에서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걸그룹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사인회를 했었고 구찌에서 제페토와 구찌가 이제 콜라보를 이루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998년 1월에 이미 벌써 2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었는데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버 가수가 나타나서 당시 20만 장 이상의 앨범을 이거를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대에는 한국형 SNS 싸이월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고 그 아바타를 통해 미니 홈피를 꾸미는 등 나 자신을 투영한 아바타가 이제 멀티 페르소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형태의 그 메타버스, 저는 이제 기원이라고 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 메타버스로 다시 등장이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런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제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된 현 정부의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그 이제 인재를 좀 양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련된 생태계를 활성화를 하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기업을 성장을 시키겠다. 해가지고서는 디지털 전략을 지금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이슈인 메타버스의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타버스에서의 쟁점은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어떠한 창작된 창작물 또는 보호 객체를 지식재산 관련된 보호 객체를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을 할 때 여기에 어떤 그 문제.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에서 창작된 어떤 창작물들을 현실 세계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창작한 창작물을 메타버스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 분야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특허 쟁점. 사실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은 그 문제 쟁점, IP 쟁점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상표, 그 다음에 저작권, 그리고 디자인 쪽, 그리고 이제 부경법 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제 특허에 관련된 쟁점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아바타가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을 완성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 국내 자료나 아니면 외국 해외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메타버스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떤 발명을 완성할까, 그런 거는 좀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 공간에서 아바타가 특정한 물 발명이나 방법 발명을 스스로 완성한다, 이게 특허를 받는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 기술들은 주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와 현재 뭐 이렇게 BM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이제 기술들이 있게 되는데, 2022년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 그 외에는 주로 이제 다 미국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매직립, IBM, 디즈니, 메타, 과거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도베, 베리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삼성 같은 경우 굉장히 메타버스에 상당히 많이 주력을 하고 지금 특허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특허받은 그 방법 발명을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 특허받은 방법 발명을 메타버스에서 사용한 행위, 요거를 특허법상 실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 만약에 업으로서 이거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상 머신은 다른 머신들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상 머신이 이 청구항에서 클레임에서 각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침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현행 그러나 특허법상 또 실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고려해가지고 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향후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단 실시 행위에 대해서 이거 실시 개념을 확대 해석을 할 건지, 앞으로 또는 입법론으로서 가상 세계의 실시를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그 특허법으로 실시 개념을 추가할 건지, 이런 것들도 향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이제 법적 쟁점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상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이키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 상표를 등록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패션 브랜드나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 등 기존 상표권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 상품들이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소위 이제 짝퉁 상품들이
그 변조된 상품 또는 짝퉁 상품들이 이게 메타버스에서 사용이 되면서 무단으로 사용되면서 이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메타버스에서 일단은 상표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권리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상표를 이제 창작한 자, 이게 뭐 아바타로 이제 제가 이제 가상을 했는데, 아바타의 저기 메타버스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은 어쨌든 현행 상표법 내에서는 지정 상품 분류구 내에서 지정 상품을 정의해서 상표를 등록받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은 이거를 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이 아니라 이게 가상이기 때문에 이 가상 상품을 그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특허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최근에 이거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그러니까 다운로더블 이미지 파일이라고 해서 제9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특허청이 참 그 선도적으로 요 심사 처리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7월 13일 날 이거를 만들었고요. 그 7월 14일부터 이 가상 상품 심사 처리 지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가상상품 상표 등록 건수를 보니까 2020년에 6건이었고 2021년에 17건이었는데 2022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717건. 그러니까 작년 17건에서 717건이면은 몇 배나 수십 배가 이제 증가가 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상상품 처리 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상상품 상표 등록 출원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 처리 지침에 의해서 가상상품만의 별도 유사금 코드를 이제 신설해서 분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메타버스에서의 상표 쟁점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냥 메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등록 상표의 위조 상표를 메타버스에서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요거 이제 희석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메타버스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상표를 부당한 어떤 이익을 얻거나 그 특정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상표의 희석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위조하는 행위, 요거는 상표권의 효력이 이제 간접 침해 형태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사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 상품에 가상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현실에서의 상표에 가상 상품을 결합시킨 행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현행 상표법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상표의 사용 태양이 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형태의 상품을 온라인 공간에서 전송을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행위가 이게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해당되느냐? 이게 사용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제 무단 사용을 할 경우에 이 상표권 침해 분쟁을 이제 제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현행 상표법의 사용 개념을 확대해서 확대 해석을 통해 가서는 이제 해석론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입법론으로서 뭔가 법의 제정이 필요한 건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이나 가상현실에서의 상표 가치의 어떤 부정한 이용, 이런 경우를 상표권 보호 범위에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침해 개념, 상표권 침해 개념의 재정립도 요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의 그 디자인 관련된 쟁점인데요. 최근에 특허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그 메타버스를 아마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입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디자이너로서 등록을 받으려면 물품성이 요구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메타버스에서의 그 이미지, 이제 디자인 이런 경우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사실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을 2021년에 개정을 하면서 화상 디자인을 거래 가능 물품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명품 모자라든지 디지털 슈퍼카 등 디지털 화상에서 디자인의 어떤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디자인 쟁점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디자인을 창작했을 때 법적 보호가 되겠는데,
일단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당연히 충족시켜야 되고요. 다만 이제 메타버스 창작한 이 디자인이 물품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특허청에서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화상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들었고, 화상 디자인이 여기서 이때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하며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심사 기준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기 조작이 이용되는 화상하고 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은 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메타버스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 보호법상에 화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허들이 기기 조작이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제 메타버스에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와 관련이 없는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전송되기도 하고 이제 사용을 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를 고려한 어떤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은 이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메타버스에서 이 화상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어떤 입법안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물품에 표현된 이제 화면 디자인, 부분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물품과 일체적으로 창작된 화면을 이 부분 디자인 형태로 보호를 받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작권에 관련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이슈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K-팝이 무단 이용돼서 최근에 이제 한국 음악 협회에서 로블렉스에서 K-팝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걸 보고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메타버스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메타버스에서 창작된 창작물, 이거를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는 이제 아바타들이 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창작한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현행 저작권법은 여기에 대한 법제는 없지만은 이들 창작물은 어쨌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각, 영상, 미술, 그 다음에 이런 저작물 형태로 지금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요새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제 약관을 통해 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그러니까 아바타들이 창작한 창작물들을 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의 약관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창작자가 보유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작권법상에는 창작자 원칙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데, 따라서 창작자가 이 소유권을, 이제 저작권을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 해당 저작물을 창작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관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요 포괄적 라이센스를 이거를 부여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약관이 예를 들면 이제 제페토 3.4인데, 요건 아마 추후에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창작된 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저작물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등록된 저작물을 메타버스에서 제3자가 그대로 또는 변형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제3자가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거를 변형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제도에서 동일성 유지권 또는 이제 2차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쟁점 중에서도 특히 이 플랫폼에서 아바타가 이제 공연을 하는 행위 또는 뮤직비디오를 상영을 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위를 과연 웹캐스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방송이냐 공연이냐 전송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 보통 이제 모션 캡처를 통해 가지고서는 실제 춤과 이제 동작과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이용자들에게는 이 가상 아바타의 공연 행위로 보여지면서 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나 이런 가상 아티스트의 연주나 노래가 저작권법상 공연, 방송, 전송 이걸 어느 그 이제 개념으로 적용을 할지 해석을 할지 앞으로 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해관계 내 그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작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에서의 부정경쟁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경쟁은 사실은 상표와 연관시켜 가지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을 해서 소위 이제 퍼블리시티권의 행위를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 부정경쟁 방지법의 제2조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이거를 메타버스와 연결시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품 영업 주시의 혼동 행위를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유명 상표나 상호를 메타버스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 내에서 나이키 매장과 유사하게 꾸며진 매장을 차리고 가상 신발이나 의류를 판매하거나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 가수의 외양 또는 독특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공연을 하거나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 뮤지컬의 가상 버전을 공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 영업 주체의 혼동 행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명 표시 희석 행위입니다. 사실 이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지만은 미등록 상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주지자명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법적 효력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특히 부정경쟁 그 방지법에 의해서 희석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현실의 유명 상호나 상표를 또는 서비스를 이게 저품질의 상품 영업에 이거를 이제 결합시키는 행위가 되겠죠. 예를 들면 샤넬 표장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통닭집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세계에서 라면으로 유명한 농심을 이제 사료로 이용하거나 엔조이 코카콜라를 엔조이 코카인 마약 형태로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희석화 형태로 보여지겠고요. 그다음에 상품 형태 모방 행위, 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나이키 신발의 형태를 모방한 가상의 신발을 판매한 행위. 그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 부정 사용 행위가 되겠는데요. 경쟁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에 경쟁사 그 정보를 크롤링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블리시티권 부정 사용 행위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내에서 BTS의 영상을 무단으로 차용해서 광고를 하는 행위라든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아이돌을 아바타로 활용한 행위 이런 행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그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으로 보겠고요. 기타 이제 성과 도용 행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유명한 건축물을 재현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이제 저작권 문제와 함께 부정경쟁 문제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부정경쟁 행위는 앞으로 제가 예시를 든 것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향후 이제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는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할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 지식재산은 그 대원칙이 이제 성취주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제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분쟁을 어떻게 그러면은 IP 제도에 적용을 할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지시재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쟁점은 지시재산 침해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초국경적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점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메타버스에서 지시재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를 할지가 문제가 되죠.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관할권 문제는 사실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메타버스에서의 분명히 이제 침해 문제는 이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침해지법에 의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지 또 다른 어떤 룰을 만들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을 이제 개정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메타버스를 겨냥한 그런 입법은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개정법들이 조금 제정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 그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요건인데요. 이게 제 2조와 이제 8조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중앙대학교의 그저 이교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제8조가 그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면 일단 해당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률상 해당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해서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이고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전속적 관할 합의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공소형식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요건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이제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 문제는 일단은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용을 할 때 무단 이용 또는 불법 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송을 걸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해 가지고선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주어진 최대의 메타버스에서 어떤 이제 쟁점이 아닐까 논의가 돼야 할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이제 지어보면은 우리나라 현행 이제 지식재산법에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규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상공간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그 이제 유관부처의 제도 또는 심사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가상 세계에서 세컨드 라이프로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죠.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그 유저들이 자신의 아바타들을 활용해서 지식재산 보호 객체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상표 디자인 부정경제 행위, 뭐 저작권 등에서 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메타버스에서 부당하고 있는 지식재산 이슈를 현행 법제화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그다음에 학계 등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에 관한 지식재산 쟁점을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를 그러면 어떻게 개정할지 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지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의 기술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포 차원, 그러니까 국제적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국제 조약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재 이런 문제들을 갖고서는 좀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지영 교수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한국의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토마스 딜른 와이포 법률 고문께서 외국의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역 수신기를 켜시고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스 딜런 와이포 법률 고문께서 외국의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현장에는 함께 하시지 못하셨고요. 대신 온라인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My name is Thomas Dillon. 안녕하십니까? I'm Chancellor 저는 IP Division of the World Intellectual WIPO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의 지재권 존중국의 법률 고문 토마스 딜런입니다. 20분 간여에 걸쳐서 여러분께 해외 메타버스 지식재산 관련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발표를 요청받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표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메타버스 관련 문제인 그 지재권의 실행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oncept at the moment. 현재 메타버스는 대단히 뜨거운 화두이자 인기 있는 개념입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마저 메타버스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WIPO에서는 교육 행사를 게더타운 플랫폼 상에서 개최했습니다. 게더타운 플랫폼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가능한 플랫폼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것이 메타버스일까요? 메타버스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동시성 있는 환경으로서 주커버그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SNS 플랫폼과 사용자들이 체화되는 환경 간의 하이브리드 형태를 띌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용자들의 표현하는 아바타들이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이 환경은 독립적인 공간이며 그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metaverse, as so 이렇게 듣고 보면 메타버스는 세 개의 다른 타입의 비즈니스 산업을 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게임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VR 가상현실 사업으로서 3D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로 인한 그 소셜 요소가 있습니다. industries, if I can put it that way, 이 세 개의 말하자면 산업은 place where the metaverse is to be found. 교차점이 있는데 그 교차점에서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Second Life, which was launched in 이른바 세컨드 라이프가 2003년에 런치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아바타가 가상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죠. 또 explicitly described as a metaverse. 그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라고 설명되는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고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In a virtual environment. 가상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Is not a stranger. 지식 재산은 메타버스에서 Trademark registration for 처음 언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in such an environment.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상표가 최초로 등록된 건은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알리사 라루시
운영하는 회사인 에이미 웨버 스튜디오를 위해 등록한 두 개의 상표입니다. 이제 에이미 웨버 스튜디오는 세컨드 라이프 안에서 운영되는 순수한 메타버스 회사고 그 사업주 알리사 라루슈는 일반 기업 상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FT, 대체 불가능 토큰하고는 다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메타버스와 NFT 간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NFT는 마치 디지털 영수증처럼 어떤 특정한 자산과 연동이 되고 이는 블록체인 밖에서 호스팅이 됩니다. NFT가 일부 메타버스에서 특정한 기능을 갖고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메타버스에서 다른 메타버스로 상호 운용성을 갖거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메타버스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환경에 NFT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상의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꼭 NFT가 있어야만 디지털 환경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정의의 메타버스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보기엔 이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비디오 게임 산업의 한 변주라고 보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말하자면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 MMORPG 게임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게임 산업은 대단히 규모가 크고 또 거의 온라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이머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참여를 하며 가상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내에서 가상 사물들이 객체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메타버스 개념과 상당히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아바타의 행동 목적이 그 환경을 구현한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들이 더 자유롭게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재권법 관점에서 봤을 때 온라인 게임 환경과 메타버스 환경 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진 않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 기여로서 3D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환경에 3D라는 요소가 아주 필수적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SNS,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 플레이를 한다는 것에는 소셜미디어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운영되고 또 메타버스의 주요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 산업 출신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더 중요성을 갖게 되지만 메타버스라는 현상의 본질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권리 침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 산업이 20년 전과 같은 입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의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환경이 게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각 게임사들이 온라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게임을 과거 디스크나 카트리지를 구매해서 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훨씬 더 그 온라인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훨씬 더 커졌죠. 게임사들의 통제력이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과거에 게임 산업에서 겪었던 문제를 비슷하게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환경에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권리 침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바로 소셜미디어로 예상됩니다. 소셜미디어가 이미 저작권과 상표 침해에 상당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집단에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이나 녹화된 미디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불법 복제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소셜미디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 이와 같은
말하자면 단점들이 메타버스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메타버스와 소셜 미디어 세계에서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 생산 컨텐츠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몇 년 전에 누군가 완벽하게 합법적인 드림즈 게임 환경 내의 모딩 툴을 가지고 유명한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의 마리오와 똑같은 캐릭터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슈퍼마리오 캐릭터는 닌텐도의 소유물인데 이 드림즈라는 게임은 소니의 인터랙티브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측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구현물을 마리오 캐릭터의 자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플레이스테이션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이 가짜 마리오를 만든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러한 환경에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허가형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바타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갖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바타를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 환경 내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사형에 처해버리는 것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또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배상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는 메타버스가 지적권에 갖는 함의가 한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권리의 등록에 대한 문제를 조명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핸드백에 표장을 등록을 한다면 여기에는 그 가상 핸드백의 판매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디지털 핸드백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판매되는 것도 이 마크를 가지고 방지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는 애초에 규칙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등록 당국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지재권청에서는 이미 지침을 발표해서 앞으로 분류 마크 등록을 어떻게 다룰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IPO는 대단히 적절하게 가상 상품에 대해서 구류로 출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스 상품 분류가 바로 와이포의 책임 영역 중 하나인데 니스 상품 분류는 이미 내려받기 다운로드 가능한 매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파일 중에 NFT로 인증된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범주가 제시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침을 발표했고 아마 한국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등록 그 자체를 떠나서 상표 등록의 이의 제기와 침해와 관련해서 그 혼란의 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상표의 사용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기존에 등록된 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혼동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상표의 애초의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항상 비즈니스, 즉 회사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든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대 로스차일드 소송건이 현재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건에선 누군가 핸드백에 디지털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에르메스가 버킨이라는 마커에 판매하는 핸드백과 모양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는 피고를 상표권 침해와 그리고 그 외에 유사한 기타 혐의로 소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적어도 예비 심리 신청에서는 that the sale of digital 이와 같은 디지털 핸드백의 판매는 was within the protection 핸드백 of 그 마크 핸드백 상표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그 마크가 버킨 마크인데요. 실제 에르메스가 소를 제기한 미국에서는 이 버킨 마크가 핸드백을 포함한 가죽 제품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마크 표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에르메스가 곤란해질 일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8월에 에르메스는 같은 버킨이라는 단어로 또 하나의 상표를 출원해서 다운로드 가능한 객체에 적용하기 위해 출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사의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서 출원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에르메스가 피해를 입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ost countries fall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세이프 하버, 면책 조항이라는 보호를 받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대체가 될 법이고요. 미국에서는 Communications Decency Act. 통신품위법 2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Is entitled to rely 메타버스의 운영자가 이와 같은 세이프 하버 면책 조항을 얼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호는 통지 내용의 조건부입니다. 따라서 침해하는 아이템을 호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인지를 하면 신속하게 이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to section 230 in America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에서는 is whether the defendant 관건이 되었던 것이 피고가 essentially 출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신품위법은 그 주요 목적이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같은 사안이 미국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로블록스를 피고로 소가 제기되어 있는데 디지털 상품의 삭제와 관련된 소입니다. 로블록스는 이용 약관에 사용자들이 디지털 상품을 생성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지만 또 자사가 원한다면 자사가 이 상품을 삭제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이 불공정한 상업 행위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블록스가 출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커피 대 구글 사건에서는 구글이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려서 가용하게 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루트박스가 포함된 게임이 있는데요. 루트박스는 buying games environment 게임 환경에서 디지털로 구매하는 unspecified 무작위 such as 아이템 박스입니다. skin for a weapon or something. 예를 들어 무기에 입히는 스킨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The argument was that these were illegal under 여기에서 다툼이 있었던 건 gambling law. 이러한 In that case, though, the court said, well, 루트박스의 제공이 캘리포니아 도박법 하에서 불법이라는 것이며 결국 IP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구글은 이런 게임을 가용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게임의 내용 컨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출판자, 퍼블리셔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이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there doesn't seem to be any problem about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작권 보호를 메타버스에서 창작물을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객체를 생성하거나 artistic character. There doesn't seem to be an artistic. 예술적 캐릭터를 만들면 이것 역시 예술적 저작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로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도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저작물의 출판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베른 협약 하에 아시다시피 Author is entitled to protection if a work was made 외국의 by a 저작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저작자가 그 저작자가 베른 협약에 가입된 국가 국민이라면 혹은 저작물이
최초의 저작물이 출판된 국가가 또 베른 협약의 회원국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출판의 장소 문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거의 대부분 베른 협약 가입국 국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베른 협약 비가입국 국민이 메타버스 상의 어떤 저작물을 출판했을 때 이 출판했던 위치가 베른 협약 가입 국가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의 기간과 관련해서만 실무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길거나 아주 길면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학술적으로는 고민을 해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해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미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와이포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 와이포가 발간한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침해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등 메타버스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비디오 게임 산업에서는 이미 몇 년 동안 이미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프 하버 면책 조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의 2000년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의 저작권법 512조 그리고 한국 저작권법 102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칙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해를 몰랐다면 침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메타버스 제공업체로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침해를 막지 못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 하나는 권리 보유자들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디지털 고객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점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KYC, 고객 알기는 자금 세탁 방지 영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내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완전히 허용형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보다 훨씬 피고를 특정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저는 각 국가 법원이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메타버스 제공업체의 행동에 대한 사법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각국 법원은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할권, 사법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관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도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더욱더 강조가 되는 개념이 있긴 한데 이것은 그 침해의 위치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IP 침해에 대해서 피고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싶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곳에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피해 사건이 원고의 관할권에서 발생했다면 그 관할권 내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관건은 메타버스에서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침해 장소를 어디로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사안은 인터넷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침해 행위가 특정한 관할권을 대상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생중계 상황이었다면은 이 스포츠 경기가 한 특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 나라의 국가 대표팀이 출전한 경기였는지, 해당 국가 시장의 언어가 사용됐는지, 결제가 필요한 생중계였는지, 그 경우에 그 시장의 통화로 결제가 되었는지 등의 조건을 봅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침해가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송을 침해가 최소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그 해당 국가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조금 더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현권을 다룰 때 이야기인데요.
미국 내에서 침해하는 이미지가 화면상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내에서는 침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ny targeting. 침해 행위가 특정 대상에 대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럽의 판단 기준이 많은 압력 하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인 침해 사건의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언젠가는 법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의견이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나 회원국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패널 토의에 참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스 딜런 와이포 법률 고문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자, 유익한 내용 발표해 주신 토마스 딜런님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 세션 1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또 곧바로 이어서 세션 2를 이어가 볼 텐데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곧바로 식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후 1시 30분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